러셀 국어 유세현입니다. 오늘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법지문의 25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를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의 첫 번째 오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다룰 게 법률 지문이거든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독서 지문을 출제할 때 제재별로 좀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제재별로 뭔가 묻고 싶은 게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볼 건 법지문이 묻고 싶은 게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실제 법지문에서 묻고 있는 것과 비교해 가고 우린 그럼 앞으로 법지문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걸 좀 정립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볼 게 법지문인데 우리가 평소에 법을 많이 볼 일이 있나요? 또는 법을 활용할 일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법이 필요한 경우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별로 없죠. 우리는 법을 언제 만나냐라고 하면 특별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법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법을 갈등 상황에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갈등을 뭐 하고 싶은 거야? 결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갈등 상황이라는 게 마냥 간단치만 않은 게 간단한 갈등이라면 그냥 법의 도움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법의 도움까지 필요한 갈등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걸 거고 이 상황별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이제 법이겠죠. 자, 그러면 다양한 갈등 상황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경우가 다양할 거예요. 케이스 1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상황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상황 그리고 n번째 상황이 계속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갈등 상황이 하나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해결책도 이 갈등 상황에 맞게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갈등 상황이 좀 달라졌어. 그러면 해결책도 달라지겠죠. 또 갈등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네. 그러면 해결책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지문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어떠한 갈등 상황이 제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제 상황이 발생했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발생했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요.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각각이 다 문제 상황이야. 문제 상황, 문제 상황. 근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로 퉁칠 수 있다면 법이라는 게 뭐 다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각각의 상황마다 고려해야 될 조건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마다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두 번째 문제 상황에서는 두 번째 해결책으로, 세 번째 문제 상황에서는 세 번째 해결책으로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지문을 볼 때는 어떤 문제 상황이 제시되나 이걸 먼저 체크하시고 문제 상황이 하나만 제시되지는 않을 거다 당연히. 그럼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각각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이걸 중점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법지문에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부터 한 문장씩 읽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자, 되게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됐는데 무슨 상황이 발생한 거야? 앞서 말했던 갈등 상황 또는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 지문은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던져준 거야. 한번 이해해보라고. 자, 이 경우에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대. 자, 법에 의하면 건물주가 수선해야 된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1문단에 뭘 제시해 준 거냐면 문제 상황을 제시해 준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근데 그 문제 상황을 일반화하면 어떤 문제 상황인 거냐면 자, 이런 거죠. 법률이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둘 중에 뭘 우선 적용해야 되지?
라는 문제 상황이 첫 번째 문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P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다음 두 번째. 법률이 먼저든 계약이 먼저든 그래서 법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상황은 뭐야? 법적 불이익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제가 두 번째 문제 상황이니까 P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구조로 뒤에가 제시가 되겠죠. 원래라면 예를 먼저 주고 그 부연 설명을 예시로 줄 텐데 우리 이번 지문은 예시를 먼저 주고 일반적인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을 읽고 다시 예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아, 저 예시에서는 어떤 케이스야? 법률과 계약이 충돌했을 때 뭐가 우선인 것 같아요? 계약이 먼저인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네요. 자, 2번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단. 자, 사법은 정의가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네모 하나 쳐두시고 정의가 시작되면 그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 네모 쳐두시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그쪽으로 돌아가시면 편하게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사사로운 법인가 보네.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대. 자, 이 흐름을 쭉 간다고 생각하면 자, 사법은 법률이 먼저야 계약이 먼저야? 계약이 먼저겠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케이스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한다. 자, 제가 똑같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법률과 계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뭐가 우선시된대? 계약이 우선시된대. 어디에서? 사법에서.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이미 법규라고 한대요. 자,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자, 첫 번째입니다. 법률이 있으나 계약으로 먼저 정할 수 있는 걸 임의 법규라고 하는데, 법규 중에 임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법규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다.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자, 저 문장을 읽고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법률과 계약이 충돌할 때 뭐가 먼저냐라는 걸 정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법률과 계약이 충돌할 때 사법의 경우는 임의 법규니까 계약이 우선시한다. 근데 아예 충돌 상황이 아닐 경우에 자, 계약이라는 게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계약이 있다면 계약이 먼저인 겁니다. 자, 다음 3번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자, 케이스를 쭉 나열할 때 이런 거죠. 자, 일반적인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또 특수한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외적인 갈등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외적인 갈등 상황이라면 역시나 예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부터 좀 예외적인 상황인가 봐. 자,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했을 때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미 법규에서는 자, 여기서는 벌금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는 법률과 계약이라는 게 충돌했을 때 뭐가 우선한다는 거야? 그쵸? 법률과 어긋나게 계약하면 안 돼 라는 말이니까 이게 우선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법적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 3문단에서 법적 불이익의 내용을 다시 나열을 하고 있죠. 두 개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법적 불이익은 뭐냐?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 하나와
계약의 효력이 부정당하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 벌금 과태료도 있고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세 번째 분단에 등장한 거죠. 우선 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건 뒤에 다른 케이스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다는 건 걔도 예외적인 상황이겠죠. 자,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저기서 말하는 법적 불이익이 뭐야?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죠. 계약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자,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대.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대요. 자, 이걸 단속 법규라고 한대. 법규는 법규인데 잘 지키도록 단속해야 되는 법규 정도의 의미인가 봐요. 자,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한대. 뭘로? 법률로. 이건 단속법규에 해당한대.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해서 공인중개사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자, 불이익, 계약 자체는 유효해.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인정해준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자, 계약의 효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계약의 효력인 급부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단속 법규는 법률이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벌금 내면 되지. 그 다음에 대신에 계약은 인정해줄게. 계약 인정해줬으니까 급부해야지 너네가. 다음 네 번째 문단입니다. 한편 또 다른 케이스를 말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편 이렇게 시작하니까. 한편 좀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야.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무슨 불이익이 계속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 그럼 네 번째 문단도 역시나 법률과 계약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이 우선한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서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 똑같은 층위로 내려온다면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벌금과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을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급부도 인정되지 않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강행법규라고 한대요. 강행시켜야만 하는 법규, 꼭 지켜야만 하는 법규를 뜻하나 봐. 얘가 가장 강한 축에 속하는 느낌이 들죠, 지금까지. 자,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대. 이때 급부를 이행해서 만약에 급부를 먼저 이행해서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추가한다면 벌금 과태료 돼. 계약의 효력은 없어. 급부도 없어. 근데 만약에 급부를 이미 해버린 상태라면 원래는 급부를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부를 이미 했다면 원상태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행법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급부를 했을 경우에는 반환해라.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이걸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업할 때 이것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내겠죠? 근데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서 급부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미 돈을 건네는 급부의 상황이 있었다면 반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문단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한 문단이 더 있지만 마지막 문단은 제가 같이 볼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서 5문단까지로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또 특수한 케이스야. 근데 대신에 지금 강행법규라는 제한 조건을 달아줬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상황인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 이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법률이 우선하는 상황인 거고, 자, 벌금과 과태료 강행법규니까 내야 돼. 계약의 효력 인정되지 않아. 급부도 인정되지 않아. 왜? 강행법규니까. 자, 역시나 강행법규인데 특수하게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자, 요건이 성립되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히 급부도 안 할 거고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다.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미 뭔가를 넘겨줬다면 플러스 반환이 가능할까 안 할까? 이건 부당이익이니까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단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고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이 세트에서 25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보기를 여러 번 읽어봤겠죠. 자, 보기에서 키워드는 이런 걸 잡으시면 되는데 자, 볼게. A와 B의 뭐 임대차 상황인 게 이해되신다면 세 번째 줄에 이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래.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니까 자, 이 구조에서 계약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법률 위반에도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기에서 준 문제 상황은 법률을 안 지킨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단의 내용은 보기 내용과 관련이 없겠죠. 네 번째 볼게. 자, 벌금이 부과된대. 법적 불이익 중에 벌금이 부과되는 케이스니까 임의법규 제외한 단속법규 아니면 강행법규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그 다음에 1, 2, 3, 4, 5 다섯 번째 줄. 결국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네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단속법규도 저 예시와 관련이 없는 법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았어. 강행법규인데 반환이 가능하냐, 강행법규인데 반환이 안 되는 케이스냐, 두 가지가 남았는데 마지막 쪽을 보시면 뭐 해야 된대? 반환해야 된대. 그럼 뭐가 빠져? 오문단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보기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결론은 강행법규 케이스를 보여준 거다 생각하시고 이해했다면 선지로 가시면 되겠죠. 자, 1번 선지 볼게요.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사법, 사사로운 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받겠죠.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이렇게 써있는데 자, 이 구조를 보시면 법적 불이익의 하위 구조에서 벌금과 계약의 효력은 독립적이에요. 그렇죠? 벌금 내는 거 따로,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든 안 하든 따로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독립적이라서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자, 다음에 3번. B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해. 벌금만 부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강행법규가 아니니까. 이건 좀 강행법규로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계약까지 무효로 판단한 경우겠군. 결국 강행법규를 설명하는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4, 5번까지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4번에 보시면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대. 강행법규니까.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었다면 반환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틀렸다. 다음 5번.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하라고 판결했겠죠. 그래서 얘도 반대로 말하고 있는 선지라서 오답이고요. 결국은 이 선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기에 대해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저게 결국 강행법규로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법지문을 하나 같이 봤었는데 이 한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법이 어떤 상황에 필요하지? 갈등 상황에 필요하지? 문제 상황에 필요하지? 그러면 각각의 해결 방식이 등장하겠구나. 근데 아주 단순하게 어떤 상황, 어떤 해결 방식, 이 구조면 너무 편할 텐데 우리의 갈등 상황은 참 단순하지가 않더라. 되게 다양한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요건이 다 다르더라. 각자 상황이 다르더라. 조건이 다르더라.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잘 나눠놓으면서 차이점을 기반으로 독해 내려가시면 그래도 구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 독해를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법지문 이어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